VS 코드에서 도커 확장은 확장 패널로 이동을 해서 도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도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준 도커 확장이 있습니다. 설치라고 뜨신 분들은 설치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설치 시간은 오래 안 걸리니까요. 설치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왼쪽 패널에 이렇게 도커 이미지 모양이 이렇게 뜨고요. 뷰가 뜨고 클릭을 하면은 탐색기를 눌렀을 때처럼 도커 관련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도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설치되라고 아마 우측 하단에 뭔가 뜰 거예요. 알람창이. 그 클릭하셔도 되고요. 도커 확장 요걸로 패널로 왔을 때 컨테이너에 No item found 이건 정상이고요.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기에 뭔가 접속할 수 없습니다.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도커 확장을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나 맥에서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명령어 샘플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줄을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거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을 일단 실행을 시켜줍니다. 터미널 단축키가 컨트롤 킥 하게 되면은 이렇게 터미널을 바로 띄울 수가 있고요. 이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커맨드 시프트 P 눌러서 터미널이라고 열면은 보기 터미널 토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면은 터미널이 뜨게 되고요. 창수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있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터미널이 전체 화면으로 뜨니까요. 아까 카피한 명령어를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최초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를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과정이 금방 진행이 됐고, 이 좌측에 도커 요 부분을 보시면은 컨테이너에 지금 이 컨테이너가 실행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될 때 이미지도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커 확장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도커 명령어를 아주 익숙하게 사용할지 모르더라도 로컬 자기 개발 환경에서 도커를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도커 명령어들을 좀 몇 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도커를 쓰려면은 도커라는 명령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ps 하면은 도커 컨테이너들이 지금 몇 개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도커 이미지 ls 하면은 내 컴퓨터에 지금 도커 이미지가 어떤 도커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명령어를 외워서 해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점들이 있고요. 도커가 실행됐는데 이 샘플은 로컬호스트 80 포트를 열어놔 가지고 엔진엑스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접속을 할 때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클릭 해 가지고 오프닝 브라우저라고 있죠. 오프닝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면 벌써 떴네요. 로컬 호스트 튜토리얼 이렇게 페이지가 뜨면서 지금 도커로 띄운 웹서버에 접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확장에서 조금 더 도커 기능을 명령어 치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 중이면은 exec -it 어쩌고저쩌고 명령어를 많이 쳐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쳐줘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도커 확장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클릭해서 attach shell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터미널에 들어가진 겁니다. 아주 쉽죠? 명령어 치지 않고도.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도 이렇게 도커 exec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쉘로 접속해라. 여기에 다 알아서 명령어를 입력해주고 지금 도커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해볼까요? ls 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폴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파일즈하고 빈,
dev 뭐 이런 폴더들이 컨테이너 안에 있다 라는 걸 이미 접속이 돼 있어요. 실행하자마자. 우리가 굳이 머리 아프게 명령어 이걸 다 외워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터미널에서 바로 어태치 쉘 해가지고 이 터미널에서 보여주게 하는 거고, 어태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클릭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로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탐색기입니다. 도커가 아니고 도커 아이콘은 없어졌고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들을 전부 다 보여줘요. 이렇게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 수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도커에서 제공해준 샘플 도커는 엔진엑스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이 페이지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얘가 etc 엔진엑스 있는 위치는 뭐 뻔하니까요. 네, 컴피그 한번 열어보면은 유저 쉐어 엔진엑스의 디폴트가 있대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면은 usr 쉐어 엔진엑스 html 안쪽에 경로가 아까 튜토리얼이었죠. 그래서 튜토리얼에 인덱스 html 들어가 보면은 아까 보셨던 이 페이지가 이 html이고요. 지금 한 줄로 다 적어놔가지고 보기 좀 안 좋죠. 우리도 배운 단축키가 있습니다. 포매팅, 옵션 시프트 F, 윈도우에서는 알트 시프트 F고요.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 getting start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ing started 여기 있네요. 여기 뒤에다가 docker 점점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getting started 뒤에 도커가 붙겠죠? 네,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면은 여기 지금 도커라고 추가된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커 내부에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이 수정한 이미지를 내 거로 또 따로 만들려면은 도커에는 도커 커밋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도커 커밋을 이용해서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얘가 컨테이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도커 밖에 있는 거죠. 컨테이너 밖에서 이제 터미널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가 도커 커밋 하고 네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네임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요 네임이 요게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네임인데, 이것도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도커에 있는 인스펙트라고 있는데, 그 인스펙트 명령어도 이렇게 우클릭해서 인스펙트 이렇게 하면은 보여주죠. 명령어를 외울 필요가 없죠. 너무 편하죠. 여기서 네임 부분을 보면은 네임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카피를 해서 도커 커밋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명으로 한 칸 띄고 이미지로 저장할 이름 저는 getting start 2라고 할게요. 치면은 로컬에 내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이 됐다라는 뜻이고, 왼쪽에 보시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getting start 2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쪽 확장 이미지즈 패널에 바로 뜨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도커에서 내가 커스터마이징한 이미지가 됐고, 얘를 푸시를 하면은 도커 허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별도로 마련한 혹은 회사에서 별도로 마련한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해서 저장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은 도커 확장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거의 모르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몇 가지 또 좋은 점들이 레지스트리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이제 도커 허브 레지스트리를 등록할 수도 있고, 회사나 내가 따로 만든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커 이미지를 뭐 만들고 다운로드 받고 컨테이너 실행했다가 컨테이너 죽였다가 이러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볼륨이라든지 지워줘야 될 볼륨을 지우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여기 각각의 패널에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할 때도 브릿지 모드, 호스트 모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브릿지 모드로 샘플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네트워크 만들었다가 다시 리무브 하면은 아주 쉽게 명령어를 몰라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몰라도 확장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를 이제 스탑해 볼게요. 컨테이너를 이렇게 우클릭해서 스탑 누르면 이렇게 네모로 변하고요. 네모로 또 이제 컨테이너 자체를 지우려면 리무브를 누르시면 컨테이너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도 삭제를 하려면 컴퓨터 용량 때문에 좀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우클릭해서 리무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리무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커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치하고 사용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도커 명령어가 어려워서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도커 확장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커로 마리아DB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설치한 후에 초기 데이터베이스 세팅과 사용자 생성, 그 다음에 접속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도커 설치는 도커 다큐멘트에 Getting Started를 참조를 해서 도커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확장 중에서 도커라고 있습니다. 얘를 설치를 일단 우선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우측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여기 나타날 겁니다. 도커. 저는 이제 보조 사이드로 옮겨놨고요. 도커 플러그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걸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툴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만의 툴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는 확장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얘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가 옛날에는 완전 프리였는데 좀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써보기로는 크게 불편함 없이 쓰고 있었고요. 어차피 이걸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별도 툴을 사용을 하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쿼리 날리는 거 이 정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그럼 도커로 마리아DB 서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처럼 마리아DB라는 폴더를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도커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도커 컴포즈를 많이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따로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도커 컴포즈를 작성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커 컴포즈 이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제가 미리 이제 작성해 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docker compose.yml 야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물 파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docker compose.yaml 이렇게 파일에 아까 카피해서 붙여놓은 내용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 마리아DB라고 써놨죠. 예, 마리아DB라는 서비스를 만들 거다라는 정의하는 거고요. 이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것이냐, 그게 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컨테이너 네임은 도커를 이제 로컬에서 실행을 했을 때 그 컨테이너의 이름을 뭐로 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얘 세 개는 달라도 되고 같아도 되는데 가능하면 같게 해주시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DB의 기본 포트가 3306이죠. 이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 안쪽에 오픈되어 있는 3306 포트이고요. 밖에서 이 3306의 포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될
바깥쪽 포트 3306. 지금은 이제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는 항상 리스타트. 그다음에 여기 볼륨 부분이 중요한데요. 볼륨 부분을 내 컴퓨터 내에 특정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고, 도커에 보면은 볼륨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가상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커가 만드는 가상 하드디스크, 얘의 이름을 여기 밑에 볼륨즈 이렇게 정해놨고, 여기에 들어간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이 마리아DB 이미지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에 이 폴더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앞부분은 볼륨 이름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인바이런먼트 환경 설정 변수인데요. 마리아DB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 패스워드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초기 패스워드 값은 나중에 마리아DB를 도커로 올린 다음에 접속을 해서 사용될 패스워드예요. 이 패스워드는 나중에 루트 패스워드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카피해서 도커 컴포즈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클릭 하시고요. 컴포즈 업 보이시죠? 컴포즈 업 다운 리스타트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업 이렇게 하시고요. 클릭해 줍니다. 네, 저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좀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러닝이라고 뜨죠. 성공을 하게 되면은 터미널 닫고, 터미널 이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컨테이너스 항목에 마리아DB, 그다음에 마리아DB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파일 요거는 이 마리아DB 도커 파일 지금 컨테이너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이제 폴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아까 보셨던 볼륨에 보면은 var, lib, mysql 이 폴더 구조가 있죠.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var 그 다음에 lib, mysql. 네, 여기 이 경로하고 지금 내가 생성한 이 마리아DB 언더바 데이터스라는 볼륨 가상 하드디스크라고 있죠. 이 볼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볼륨에 보면 마리아DB 언더바 데이터스 여기 보이시죠? 마리아DB 언더바 데이터스 여기에 이제 가상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상 하드디스크가 이 컨테이너 내부에 MySQL, 요 var, lib, MySQL 요 폴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B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새로 만들고 사용자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개발 때 사용할 계정을 이제 생성하고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치했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는 확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이 이쪽에 생깁니다. 이렇게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플러스 기호를 눌러줍니다. 플러스 기호를 눌러주시고 지원하는 DB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것은 마리아DB죠. 마리아DB를 클릭을 해주시고 요즘 글자를 좀 작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태평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글자를 크게 해서 좀 줄바꿈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는 내 IP겠죠. 내 IP이기도 하지만은 로컬을 도커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127 그대로 두고요. 포트는 3306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도커 컴포즈 보시면은 3306이라고 해놨죠. 3306.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 3306은 바뀌지 않는데 앞부분에 있는 3306이 다른 포트랑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커넥트 할 때 3306을 요 앞부분에 적어줬던 포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처음에 루트고요. 저희가 올릴 때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루트 패스워드를 1, 2, 3, 4, 5, 6, 7, 8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빨간색 부분을 일단 다 채워줘야 되겠죠. 4개 채워주고 이 아래쪽에 커넥트 버튼 클릭해주게 되면은 요 위에 석세스라고 뜨게 됩니다. 석세스라고 뜨게 되고 좌측에 여기에 보시면은 127 0.0.1 3306 얘가 접속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no database fou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잠시 보여드릴게요. 석세스라고 되면은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이브를 해주세요. 세이브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필터가 걸려 있어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루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MySQL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MySQL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MySQL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고요. 접속은 끝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사용자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냐? 여기 MySQL이라고 이제 보여지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4개가 있어요. 오픈 터미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 필터 아까 전에 했던, 그 다음에 이건 히스토리, 그 다음에 오픈 쿼리.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보여지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 오픈 쿼리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mysql.sql이라고 에디터 하나가 뜨는데요. 얘는 특별히 저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저장해 두면은 얘가 이렇게 하고 실행했잖아요. 이렇게 실행하고 저장 한 번만 해주면은 이렇게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 얘를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히스토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접속했고 쿼리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이대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show databases 한번 했죠? 네. 실행할 때는 요거를 클릭을 해도 되지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엔터, 맥에서는 커맨드 엔터를 치시면 문장 하나가 실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맥 환경이라서 커맨드 엔터를 이 단축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크린 캐스트 모드를 토글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커서 놓고 커맨드 엔터 보이셨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설치를 하면은 MySQL 하나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DB라고 할게요. 만들어졌고요.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해보면 테스트DB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use MySQL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루트 패스워드를 변경해 줄게요. 이 변경해 주는데 여기서 MySQL 버전이 좀 중요하거든요. MySQL 버전을 확인을 하려면 select 버전 괄호 열고 닫고 그러면 10.10으로 돼 있어요. 제가 설치한 건 10.10이고 10.10이기 때문에 10.4 이상은 이걸로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할 비번을 그런 다음에 제가 카피했는데 카피 안 해도 이렇게 인텔리센스가 얘가 또 지원이 되거든요. 플러 보이시죠? 플러시 3 빌리지즈 이렇게 잘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확인가 있는데 뭐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유저를 생성을 할게요. 유저를 이렇게 매튜라는 아이디를 만들 거고요. 모든 여기 퍼센트가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표시고요.
아이덴티티 바이, 여기에 비밀번호. 네, 적용이 됐고, 적용되면 이렇게 초록색이 뜹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줘야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방금 만든 매튜라는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을 줘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점 찍고 스타 표시 있죠. 테스트 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있을 거고, 시퀀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초록색 떴고요. 이렇게 권한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플러시 프리빌리지를 해주세요. 이거는 필요 없죠. 사용자 삭제할 때 필요한 거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유저를 지금 크리에이트 유저 했는데 유저가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튜라는 애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끊고 매튜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으니까 매튜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플러스를 만들어서 새로 커넥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기존에 있는 거죠. 우클릭해서 에디트 커넥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을 매튜로, 패스워드를 아까 전에 123 QWE 커넥트를 눌러봅니다. 네, 석세스 성공. 네,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열어보시면 또 no database found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루트로 접속했던 거라서 필터가 걸려 있었죠. 그래서 필터를 클릭해주고, 자, 테스트 DB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인포메이션 스키마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자, 테스트 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고, 지금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 DB에 대해서 쿼리를 날리려면 아까 전에 MySQL에서 이렇게 띄웠듯이 테스트 DB라는 거에 이제 요거 있죠? 오픈 쿼리. 얘를 이제 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이제 접속을 해봤으니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테이블, 그 다음에 칼럼은 뭐다 이런 거 나오고요. 셀렉트 해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인서트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렉트.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접속해서 쿼리 날리고 확인하는 정도 용도로 쓰시기에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마리아DB를 도커를 올리고, 도커를 올린 다음에 이제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도 생성을 하고, 사용자 생성한 그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테이블까지 만들어보고 데이터도 넣어보고 빼보고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커 컨테이너로 개발 환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개발 환경을 다 잡은 다음에 소스도 생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죠. 이미 GitHub에 소스가 올라가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컴퓨터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컴퓨터에 이미 공부하느라고 JDK 17도 깔려 있고 뭐 오라클도 깔려 있고 마리아 SQL도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하려고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개발 소스에 대한 개발 환경은 JDK가 11로 해야 되고 뭐 아무튼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개발 환경이랑 많이 달라요. 이럴 때 다시 내 컴퓨터를 밀고 새로 세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뭐 JDK가 17 깔려 있더라도 11 깐 다음에 뭐 개발 환경 잡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귀찮죠? 그런 개발 환경을 또
이제 중복적으로 세팅을 하다 보면 뭐 JDK 11 깔았다가 17 깔았다가 8 깔았다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뭘 설치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개발 환경이 이 예상치 못한 것에 의해서 충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로컬을 다시 새로 윈도우까지 밀어버리고 개발 환경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방지하고 싶다면 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개발 환경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개발 환경을 잡으려면은 뭐 JDK 설치하고 뭐 메이븐 설치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해주는데 이제 VS 코드에서 플러그인을 확장을 좀 몇 개 설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도커가 있겠죠. 도커 설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도커 확장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장 중에서 dev containers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dev containers라는 확장이 있거든요. 이 확장은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확장을 설치했다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리모트 디벨롭먼트라는 거에 dev containers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내 컴퓨터를 오염시키지 않고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소스가 뭐 깃허브 같은데 혹은 다른 깃 리파지토리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자바 OOP 강의를 했을 때 썼던 소스, 이 소스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리파지토리 주소를 카피를 해주고요.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 나서 명령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에 dev containers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명령어들이 dev containers와 관련된 명령어들이 여러 개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클론 리파지토리 in container volume 요 명령어를 클릭을 해주는데요. 요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은 내 git 리파지토리 소스 있죠.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데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때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도커 컨테이너의 볼륨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볼륨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뒤에 쭉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볼륨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카피했던 git 리파지토리 주소 얘를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여기 밑에 뭔가 쭉 이렇게 뜹니다. 쭉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이 보시면은 select a container configuration templ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 아까 소스를 볼륨으로 만들었는데 그 볼륨으로 만든 거를 이제 이용하기 위한 서버 환경 컨테이너 이거를 이제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컨테이너에 어떤 OS를 쓰겠느냐,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하겠느냐,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화면이에요. 저는 요 아까 강의를 17 버전으로 했는데 이게 11 버전에서도 호환이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쭉 내려서 아마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자바 컨테이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바 컨테이너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17 버전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11 버전에서도 들어가느냐, 11 버전을 선택할게요. 이걸 클릭하면요, 다음으로 이제 메이븐으로 되는 거냐, 그레드로 되어 있는 거냐,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저는 그레들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요 프로젝트가 물론 이제 선택을 안 해도 되죠. 요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 그레들이나 메이븐을 사용하지 않은 거긴 한데 뭐 물론 이제 선택을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레들로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해도 돼요. 두 개 다 해도 되는데 그레들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확인. 그 다음에 추가적인 특징이 또 있느냐? 없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내용이 많아서 혹시나 모르니까 자바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디노도 되고 그랄VM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네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쭉 진행이 됩니다. 탐색기에 지금 열린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고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원격 연결이라고 지금 활성화가 될 거예요. 요게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꽤 오래 걸려요, 시간이. 왜냐면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JDK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볼륨에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JDK 컨테이너를 좀 다운로드 받는 과정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 아래쪽에 보시면 데브 컨테이너 자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소스 있죠? 요 자바 OOP 요 소스. 요 소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탐색기의 세팅까지 다 해줬어요. VS 코드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도커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거의 다 빠졌죠. 거의 다 빠져 있고, 여기 좌측에 여기 보시면은 원격 탐색기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자바 OOP 요게 지금 연결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깃에서 클론한 요 소스가 이 볼륨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볼륨하고 연결된 이 컨테이너에 지금 연결이 된 상태고, 그 소스를 지금 여기 탐색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컴퓨터에 JDK 11을 설치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요 환경에서는 자바가 JDK 11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터미널을 여시면 워크스페이스즈 자바 OOP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금 ls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홈 vs 코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 볼륨을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자바 OOP라는 곳에 지금 연결을 시켜 둔 거예요. 연결을 시켜 두고 치면은 이제 소스가 그대로 보이죠. 볼륨 안에 있는 깃 리파지토리 소스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마이너스 버전 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1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JDK 11 환경에서 이제 내가 만든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 11로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소스 제어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변경 내역이 커밋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JDK 11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OOP 강의를 할 때 이제 다형성, 폴리모피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테스트 코드를 제가 작성 안 한 프로젝트군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뭐 나머지 실행하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런 실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컴퓨터를 오염시키지 않고 별도의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이 데브 컨테이너 기능을 이용을 하면 내 컴퓨터를 오염시키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컨테이너에서. 이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명령어 창을 열고, 혹은 명령어 창보다는 좌측 하단에 데브 컨테이너 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원격 연결 닫기라는 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눌러주면은 이렇게 닫아집니다. 다시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원격 탐색키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볼륨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 데브 컨테이너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얘를 파일을 오픈, 요거 오픈하면은 다시 환경이 이렇게 탐색기가 구성된 상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소스를 수정하거나 한 후에 커밋을 하고 싶다, 푸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변경사항 커밋 클릭해가지고 푸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디버깅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데브 컨테이너 확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를 오염시키지 않고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그레스를 도커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DB를 올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올린 포스트그레스 올릴 때 .env라는 파일을 이용을 해서 환경 설정 변수를 이와 같이 .env라는 파일에 프로퍼티 설정하듯이 이렇게 적어주고, 얘를 도커 컴포즈에서 $사인 이렇게 붙여줘서 변수 처리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포스트그레스 다커 컴포즈 YML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내용 카피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죠. 뭐 이제는 도커 컴포즈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포스트그레스를 도커로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컴포즈 업.
저는 이미 한번 해봐서 벌써 올라갔네요. 변수 선언할 수 있는 .env 파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다가 말았는데, 뭐 리액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도커 컴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env라는 파일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env 파일을 관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GitHub라든지 뭐 GitLab이라든지 이런 Git 리파지토리에 소스를 공유를 할 때 이런 이제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같은 중요한 정보를 Git 리파지토리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env라는 파일을 이제 하나 생성을 하고 이렇게 관련 정보를 여기 보시면은 db user underbar id 얘를 이제 프로퍼티로 이렇게 선언을 해 두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해 두고 그리고 나서 도커 컴포즈를 업을 할 때 얘가 자동적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바인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실행하기 전에 좀 바인딩 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터미널에서 도커 컴포즈 띄고 config라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바인딩 된 정보가 이렇게 콘솔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b user id 여기 있죠? 이렇게 바인딩 되는 거를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env 파일은 이제 git 리파지토리에 올리면 안 되니까 이제 git ignore 이와 같은 형태로 .env 파일이 리파지토리에 올라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커로 이미 이제 올라갔으니까요. 포스트그레스에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는 아까 전에 env 파일에 포스트그레스로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467.8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접속할 거는 이제 포스트그레스고 그 다음에 호스트는 로컬, 포스트그레스 디폴트 포트는 이제 543이죠. 543이 유저는 아까 포스트그레스로 했고 패스워드는 1, 2, 3, 4, 5, 6, 7, 8로 했고요. 포스트그레스는 이제 마리아DB하고 다르게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포스트그레스라는 게 디폴트로 생기고요. 커넥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세스 성공했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127 여기 왼쪽에 돼 있고 열어보면은 이제 포스트그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지금 아무것도 없죠? 테이블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테이블 주에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테이블을 테스트 테이블이라고 적어줄게요.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 뜨면서 테이블이 테스트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작성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문서 아이콘 얘를 클릭을 하면요. 실행이 됐고 지금 집어넣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접속까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리아DB하고는 다르게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르니까 포스트그레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든지 스키마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커를 로컬에서 잘 사용을 했어요. 잘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공부할 거 다 했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도커를 좀 완전하게 다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우실 때 이 컨테이너에 있는 요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그냥 스탑한다고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remove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도커 명령어를 별도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스탑만 하신다고 해서 컨테이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컨테이너가 동작을 중지하는 거죠. 리무브를 통해서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무브 삭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리무브 했다고 해서 컨테이너만 삭제가 된 거지 이미지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도 삭제가 된 건 아니에요. 이미지까지 삭제를 하고 싶다. 내 컴퓨터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지 요 탭을 열어서 이미지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포스트그레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포스트그레스. 얘를 이제 우클릭 이렇게 한번 열어서 밑에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리무브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까지 리무브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도 여러 번 사용할 거라면 굳이 이미지를 지울 필요가 없는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안 쓰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 뒤져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에서 볼륨이라는 거를 세팅을 했잖아요. 여기 볼륨즈에서 포스트그레스 언더바 데이터즈, 이것도 데이터가 남아있거든요. 나중에 포스트그레스를 다시 올리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었던 이 테스트 테이블이 이 볼륨에 남아있거든요. 볼륨에 남아있어서 이제 이 볼륨이라는 게 가상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한데요. 이게 남아있거든요. 컨테이너를 지우고 이미지를 지우더라도 이 볼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스트그레스를 다시 설치를 하시더라도 얘를 연결을 시켜주면은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마저 필요가 없다. 그럼 얘도 지워 주셔야 됩니다. 리무브. 지워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도커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보시면 이 도커 컴포즈에 네트워크를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설정을 하면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용을 할 거고, 그 네트워크를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포스트그레스나 뭐 마리아DB를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그 서비스의 이름에 맞는 포스트그레스 SQL 언더바 디폴트 이와 같이 도커가 알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도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리무브. 이렇게 하셔야 도커로 포스트그레스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전부 다 삭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해보자면은 컨테이너 삭제하시고요, 볼륨 삭제하고, 네트워크 삭제하고, 이미지도 삭제하고, 완전 클리어 시키려면은 이렇게 4개를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포스트그레스를 도커로 설치하면서 도커 컴포즈 올릴 때 환경 변수 설정하는 env라는 파일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공부가 끝난 그런 컨테이너들을 완전 클린하게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로그를 통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올렸을 때 발생하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ARM 서버가 있어요. 그 ARM 서버에다가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올리려고, 몽고DB에 관련된 컨테이너를 올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이거를 이제 도커에다가 제 로컬 컴퓨터에서는 이제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한 상태예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제 서버에서 이제 도커를 컴포즈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요.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컴포즈에서 우클릭해서 컴포즈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몽고DB가 여기 떴고, 여기 보시면은 리스타팅이 업됐다가 리스타팅 됐다가 이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ARM 서버에서는 몽고DB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컨테이너가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뷰 로그를 클릭을 하시면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뷰 로그를 이렇게 보시면은 로그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에러 사항을 이렇게 쭉 보니까 몽고DB 5.0 이상은 ARM 버전 8.2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발견을 한 거죠. 이 발견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ARM 서버의 CPU 리비전은 8.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료 검색을 통해서 몽고DB 4.0대를 설치하라 라는 결과를 얻었고, 얘를 이제 다시 닫아야 되겠죠. 리무브를 하고, 몽고DB를 이제 최신 버전으로 하면 안 되고 4.4 버전으로 바꿔주고,
자, 업되고 이상 없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우클릭해서 뷰 로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로고가 에러 없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띄울 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도커 플러그인을 설치한 상태라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우클릭만으로 이렇게 뷰 로고를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더 기능을 이제 살펴보자면, 우리가 도커를 공부할 때 도커책 하나 사가지고 이 명령어 암기, 이게 또 명령어라는 게 안 쓰면은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전 가능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툴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뷰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컨테이너가 올라갈 때 로고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어태치 셀이라는 거 클릭을 하면은 이 몽고DB 컨테이너에 얘가 알아서 접속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몽고DB 컨테이너 안쪽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오프닝 브라우저라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스프링부트 같은 걸로 이제 도커 이미지 만들어서 띄웠을 때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스타트 이런 거 빼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로 도커 이렇게 올렸을 때 컨테이너에 관련된 이제 기본 정보들 있잖아요. 이 기본 정보들을 보는 메뉴가 인스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 편집기 쪽에 이렇게 인스펙트 결과에 대한 몽고 4.4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파일이 도커 나름대로 관리하는 그 폴더 안쪽에 있는데, 걔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불러와 준 거예요. 불러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아규먼트는 뭐 몽고DB고, 아이디는 뭐고, 스테이트는 뭐고, 이미지는 뭐고, 여러 가지 쭉 정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다 보면은 네트워크는 뭐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트 바인딩은 어떻게 돼 있고, 27017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커를 공부를 하실 때 이 정보들을 이렇게 쭉 열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볼륨이, 얘가 지금 볼륨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볼륨이라고 있죠? 예, 이 볼륨은 이름이 몽고DB 데이터스예요 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볼륨에 보면은 몽고DB 데이터스 여기 보이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 플러그인도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 여기 네트워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세팅 해가지고 포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스 부분에 몽고DB 언더바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름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를 공부를 하실 때 명령어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령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도커 인스펙트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 인스펙트를 통해서 컨테이너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컨테이너 정보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볼륨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인스펙트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볼륨에 대한 컨피그 정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펙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를 공부하실 때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커 컨테이너의 로그를 보는 방법과 인스펙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